이 늙은이가 사돈, 지금 제정신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친정집 마당을 찢어놓았습니다. 마당 한켠 고추 널어놓은 멍석 위로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삿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번 돈으로 사돈이 지금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나간다고? 다낭? 그게 어디 붙어 있는 나라요? 아이고 사돈 어른. 그게 아니고요. 우리 정희가 애 아빠한테 다 말하고. 말하긴 뭘 말해. 사돈니가 우리 아들 등골을 빼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 돈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냐고. 사돈 어른 진정하시고 앉으셔서 물이라도 한 잔. 짝? 내 아들 돈 다 뱉어내. 당장? 잃은 노인의 뺨을 75 노인이 후려친 소리가 시골 마을 오후의 정막을 갈랐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평생 좌판에 앉아 남을 다듬느라 굽은 허리로 짚을 것도 없는 마당 흙바닥 위로 손목이 꺾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우리 딸 서윤이가 나중에 그러더군요. 뚝 하고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고요. 여러분, 저는 그날 저녁 병원 응급실 복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안에서 손목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저는 무릎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은행 앱이 열려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빠져나가던 자동이체 목록이요. 시어머니 생활비 120만 원, 시어머니 실비보험 14만 원, 시댁 아파트 관리비 26만 원, 시누이 아들 학원비 45만 원, 시어머니 노인의 갯돈 10만 원.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눌렀습니다. 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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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지. 손이 떨렸냐고요? 아니요. 하나도 안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손이 그렇게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희 집에는 정말이지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제 이름은 서정희, 올해 48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년을 참고 살았던 한 며느리가 딱 하루 참지 않기로 마음먹은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명절마다 새벽부터 전을 부치면서도 고생했다. 소리 한번 못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친정에 10,000원짜리 한 장 붙이면서도 남편 눈치, 시어머니 눈치 보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좀 깁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집 마당에서 무슨 짓을 하셨는지 들으시면 아마 오늘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한참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이 사연이 남일 같지 않으시다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가락 한 번이 저희 인생사연 우체국에 편지를 보내주신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요? 아니면 잠 안 오는 새벽에 누워서요? 어느 동네에서 듣고 계신지도 좋습니다. 서울인지 부산인지 아니면 저희 친정처럼 논밭 있는 시골 마을인지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 하나하나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엄마 뺨을 때린 시어머니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을요. 제가 시집을 간 건 28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남편 준호 씨는 그때 작은 인테리어 자재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선을 봐서 만난 것도 아니고 회사 거래처 직원으로 만나 3년을 연애했지요. 말수가 적고 웃을 때 눈꼬리가 축 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처진 눈꼬리가 좋았습니다.
저 사람은 화도 못 낼 사람이겠구나. 저런 사람이면 평생 큰 소리 안 내고 살겠구나 싶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렸습니다. 화를 못 내는 사람은 자기 어머니한테도 화를 못 내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거든요. 시어머니를 처음 뵌 건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종로의 어느 한정식집이었는데 우리 엄마는 그날 아침 시장에서 제일 좋은 옷가게에 들어가 15만 원짜리 자주색 정장을 사입고 오셨습니다. 평생 처음 사보는 정장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옷장에는 그때까지 몸빼 바지랑 시장 조끼밖에 없었으니까요. 엄마는 자리에 앉기 전에 화장실에서 손을 몇 번이나 씻었습니다. 남을 다듬느라 손톱 밑에 낀 흙이 안 지워진다고요. 손등이 갈라져서 밴드를 붙였다 떼었다 하시더군요. 엄마, 그냥 붙이고 있어. 누가 손을 본다고. 아니야. 사돈될 분한테 지저분한 손 보이면 못 써.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첫마디로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사돈댁은 아버님이 안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럼 형제분들은 어떻게 되시나? 예. 정희 아버지가 정희 10살 때 사고로 가시고 저 혼자 정희 하나 키웠습니다. 아이고. 그럼 정희 씨가 외동이시구먼. 형제도 없고.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이셨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준호가 처가 쪽으로는 손 벌릴 데도 없고 반대로 손 벌려올 데도 없겠네. 뭐 그것도 나쁘진 않지. 우리 엄마 얼굴이 그때 어땠는지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웃고 계셨어요. 입은 웃는데 눈이 안 웃는 얼굴이요. 그러고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 사돈어른. 저희는 가진 게 없어서 드릴 것도 없지만 대신 우리 정희 하나는 정말 곱게 키웠습니다. 부족한 딸이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지금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한마디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못했어요. 28 먹은 계집애가 뭘 알았겠습니까? 그저 이 결혼만 잘 되면 우리 엄마가 이제 좌판 접고 좀 편해지시겠지. 그 생각만 했습니다. 결혼식 2달 전 예단 문제로 한바탕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커피숍에서 이러시더군요. 정희야, 내가 뭐 욕심 부리는 사람은 아니다. 근데 우리 집안이 원래 그래도 이 동네에서 알아주던 집안이야. 우리 준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여기 상가 2채를 가지고 계셨어. 지금은 다 정리했다마는. 예, 어머니. 그러니까 예단은 그래도 좀 갖춰서 해야 남복이 부끄럽지 않지. 이불 세트하고 한복 2벌하고 반지는 3부 정도. 그리고 현금으로 2천만 원 정도만 하면 돼. 2천만 원. 그때 저희 엄마가 시장 좌판에서 하루 종일 남을 팔아버는 돈이 5만 원, 6만 원이었습니다. 겨울에는 3만 원도 못 벌었어요. 2천만 원이면 우리 엄마가 400일을 하루도 안 쉬고 벌어야 하는 돈입니다. 저는 엄마한테 말 안 했습니다. 제가 회사 다니며 모은 적금 1,200만 원을 깨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요. 근데 어떻게 아셨는지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정희야, 엄마가 통장 하나 있다. 무슨 통장? 네 아버지 죽고 나서 나온 보상금하고 엄마가 20년 동안 모은 거 2,600만 원 있어. 엄마, 그거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 엄마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엄마는 시장 나가면 되지 뭐. 이 손 아직 안 죽었어. 엄마는 그러면서 웃으셨습니다. 갈라진 손을 펴 보이면서요. 딸 하나 시집 보내는데 엄마가 이거 하나 못 해주면 나중에 네가 시집살이 할 때 기죽는다. 엄마가 그건 못 봐. 그 돈으로 예단을 했습니다. 이불이며 한복이며 다 시어머니가 고른 걸로 맞췄고 현금 2천만 원은 하얀 봉투에 담아서
제가 두 손으로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봉투를 받으시더니 그 자리에서 열어보셨습니다. 그러고는 지폐를 손가락에 침을 발라가며 세셨어요. 제 앞에서요. 다 세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성인은 알겠다. 성인은 알겠다. 여러분, 저는 그날 집에 와서 화장실에서 물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우리 엄마 400일치 나물값이 성인은 알겠다 소리를 들었거든요. 결혼하고 3년은 그래도 그럭저럭이었습니다. 시댁은 저희 집에서 지하철로 20정거장 거리였는데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2번은 꼭 오셨습니다. 오시면 냉장고를 여시고 반찬통을 열어보시고 세탁기 안을 들여다보셨어요. 정희야, 준호국을 이렇게 멀겋게 끓여주면 어떡하니? 얘는 어려서부터 진한 걸 좋아했어. 정희야, 화장실 타일 사이에 곰팡이 좀 봐라. 이거 며느리 게으르면 남편 사업이 안 돼. 정희야, 네가 회사를 다녀서 그런가. 집이 사람 사는 집 같지가 않다. 저는 그때 서울 중구의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에 나가서 저녁 7시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밥하고 청소하고 주말이면 시댁 가서 김장하고 제사 준비하고요. 우리 시댁은 제사가 1년에 4번이었습니다. 시아버님 제사, 시조부님 제사, 시조모님 제사, 그리고 추석 차례. 설날은 또 따르고요. 제사 때마다 저는 새벽 5시에 시댁에 갔습니다. 시누이 은경이는 결혼했다는 이유로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는 이유로 항상 저녁 6시쯤 도착했어요. 도착해서는 상위에 놓인 전을 하나 집어먹으면서 이러곤 했습니다. 옳게, 전 좀 짜다. 엄마 입맛에 안 맞으실 텐데. 시어머니는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하셨죠. 나더라. 며느리가 뭘 알겠니? 친정에서 제사 안 지내보내라 그래. 우리 친정도 제사 지냅니다. 우리 아버지 제사요. 근데 그 말은 못했습니다. 처자의 서윤이를 낳은 건 결혼하고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눈을 떴을 때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우리 친정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시장 좌판을 사흘 접고 올라오셨어요. 사흘이면 엄마한테는 20만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아이 낳고 나흘째 되던 날 오셨습니다. 오셔서 유리창 너머로 아이를 보시더니 첫마디가 이랬어요. 딸이네. 예, 어머니. 딸도 좋지. 근데 다음엔 아들 하나 낳아야지. 우리 준호가 장남인데 대는 이어야 할 거 아니냐. 그리고 병실 안으로 들어와 앉으시더니 우리 엄마한테 이러셨습니다. 사돈, 산후조리원은 어디로 잡았답니까? 아, 그게 정희가 그냥 집에서 몸조리한다고 해서요. 제가 올라와서 좀 봐주려고. 에이, 요즘 세상에 누가 집에서 조리를 해요. 그래도 우리 손녀 낳아준 몸인데. 사돈이 좀 해주시지 그래요. 우리 엄마가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해 겨울, 우리 엄마는 시장 좌판에 나가는 날을 늘리셨습니다. 새벽 3시에 나가서 밤 9시까지요. 그리고 240만 원을 만들어서 제 산후조리원비를 대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조리원에 미역국 한 번 사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퇴원하는 날 전화를 하셔서 이러시더군요. 정희야, 몸은 좀 어떠니? 아, 그리고 이번 주말이 네 시아버님 기일인 거 알지? 산후 3주째였습니다. 저는 그 제사에 갔습니다. 아이를 안고 갔어요. 부엌에서 전을 부치는데 아이가 울어서 아이를 업고 전을 부쳤습니다. 그날 시누이가 저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 옳게. 애 업고 전 부치면 애 기름 튀어. 그냥 방에 눕혀놓지. 그러고는 자기 스마트폰을 꺼내
그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렸어요. 문구가 이랬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 대단해요, 진짜. 그렇게 10년쯤 흘렀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인테리어 자재 유통을 15년 했으니 이제 자기가 직접 해보겠다고요. 여보, 우리 지금 전세 대출도 안 끝났는데 내가 다 계산해봤어. 거래처는 이미 다 뚫려 있고 사무실만 하나 얻으면 돼. 1년만 고생하면 지금 월급의 3배는 벌 수 있어. 저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남편 편을 드셨습니다. 정희야, 사내가 밖에서 큰 뜻을 품었으면 여자가 밀어줘야지 발목을 잡으면 쓰나. 우리 준호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똑똑했는데 걔가 하면 다 된다. 어머니, 그래도 자금이. 돈은 있는 대로 하면 되지. 니네 전세 빼서 월세로 옮기면 되잖아. 그렇게 저희는 전세를 빼서 사업자금으로 넣고 반지하 월세로 옮겼습니다. 서윤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거래처 하나가 부도가 났는데 그 회사가 남편 회사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받을 어음이 종이 조각이 됐고 남편은 그 자재값을 자기 돈으로 물어줘야 했습니다. 사업 정리하고 나니 남은 건 빈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반지하 방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울더군요. 40살 먹은 남자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어린애처럼 우는 걸 저는 그날 처음 봤습니다. 미안해. 정희야, 미안해.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어떻게 다시 해? 나 이제 뭐 해먹고 살아. 40살에 뭘 해. 그날부터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이요. 여러분, 저는 그 3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나는 건 냄새뿐이에요. 새벽 4시 반 가락시장 야채 도매상 골목에 흙 묻은 무 냄새. 5시에 집에 와서 삶는 시금치 냄새. 6시에 볶는 멸치 냄새. 그리고 반지하 방벽에서 나던 곰팡이 냄새요. 저는 반찬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게도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 접이식 탁자 하나 펴놓고 통에 반찬을 담아 팔았어요. 시금치나물 3,000원, 콩나물 무침 2,500원, 멸치볶음 4,000원. 하루에 2만 원 팔면 잘 판 날이었습니다. 경비 아저씨한테 쫓겨난 날도 많았습니다. 비 오면 우산 하나 쓰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발만 봤어요. 겨울에는 손이 곱아서 돈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때 우리 엄마 손이 왜 그렇게 갈라졌는지 알았습니다. 그 무렵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이번 달 생활비가 안 들어왔더라. 여러분,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잠깐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희는 시어머니께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다닐 때 시작한 건데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니 당연히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 형편이 어땠냐면 반지하 월세 45만 원도 2달째 밀려 있었습니다. 서윤이 학원은 다 끊었고요. 남편은 3년째 방에서 안 나오고 있었고요. 어머니, 저희가 지금 형편이 어렵다고 어미 굶겨 죽일 참이냐? 그게 아니라, 정희야, 내가 너한테 뭐 해달라고 한 게 있니? 내가 손주 봐달라 그랬니? 내가 아프다고 병원비 달라 그랬니? 나는 그냥 내 아들이 어미한테 하는 도리를 받는 것뿐이야. 어머니, 저희 지금 월세도 밀려서 그럼 니네 친정에 좀 오더라. 사돈은 아직 시장 나가신다며? 전화를 끊고 저는 접이식 탁자 앞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달에 저는 100만 원을 만들어서
시어머니께 보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고요? 우리 엄마한테 갔습니다. 그날 저는 시외버스를 타고 친정에 갔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때 경기도 여주 변두리 방 2칸짜리 전셋집에 사셨습니다. 5천만 원짜리 전세였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엄마는 마당에서 콩을 고르고 계셨습니다. 어이구, 우리 딸.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엄마, 그냥 왔어. 엄마는 제 얼굴을 한참 보시더니 아무것도 안 물으시고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밥을 차려주셨어요. 된장찌개랑 고등어구이랑 김치랑. 제가 밥을 먹는 동안 엄마는 제 앞에 앉아서 계속 저를 보셨습니다. 정희야. 응. 너 살 많이 빠졌다. 준호 서방은 아직도 그러니? 저는 대답을 못하고 밥만 떴습니다. 그러다 그만 밥그릇에 눈물이 떨어졌어요. 한 방울 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못 참겠더라고요. 엄마, 나 돈 좀. 말이 다 안 나왔습니다. 28배 시집간 딸이 43 먹고 친정 와서 엄마한테 돈 달라는 그 말이요. 우리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셔서 안방 장롱 밑에서 봉투를 꺼내 오셨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니? 엄마, 나 진짜 미안한데. 100만 원만. 엄마는 봉투에서 돈을 세어 100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붙잡고 이러시더군요. 정희야, 엄마가 이 집 전세 뺄까? 뭐? 엄마 혼자 사는데 방 2칸 필요 없어. 월세방 하나 얻어서 살면 돼. 전세금 5천만 원 빼면 네 빚 좀 갚을 수 있잖아. 엄마, 미쳤어? 엄마 그럼 어디서 살아? 엄마 시장 옆에 월세 20만 원짜리 방 받았어. 거기 주인 할머니가 나랑 친해. 보증금 500만 원이면 된대. 엄마, 그러지 마. 제발. 정희야. 엄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갈라진 손으로요. 엄마는 네가 시집가서 웃는 거 한번 보려고 이날까지 살았어. 근데 너 요새 웃는 얼굴을 못 봤다. 엄마 살아서 뭐하니 그럼. 그해 겨울 우리 엄마는 정말로 전세를 빼셨습니다. 5천만 원 중에 4,500만 원을 저한테 주시고 500만 원으로 시장통 뒷골목 반지하 단칸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창문 열면 옆집 담벼락만 보이는 방이었어요. 저는 그 4,500만 원으로 밀린 월세를 갚고 대출 이자를 막고 그리고 남은 2천만 원으로 시장 골목에 6평짜리 가게를 얻었습니다. 정인의 밑반찬. 간판은 제가 직접 페인트로 썼습니다. 간판값 아끼려고요. 그 가게에서 저는 5년을 죽어라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왔어요. 명절 전날에도 문을 열었고 제 생일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손님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정인의 콩자반은 다르다고 소문을 냈고 근처 오피스텔 총각들이 도시락 반찬을 사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인근 어린이집 3곳에서 단체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7년째 되던 해 저는 옆가게까지 터서 12평으로 늘렸습니다. 직원 2분을 두었고요. 월 매출이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 사업빚 1억 4천만 원을 다 갚았습니다. 빚을 다 갚던 날 저는 은행에서 나와 가게까지 걸어오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는데도 눈물이 안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빚 다 갚았어. 남편은 그때 겨우 방에서 나와 택배 상하차 일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더니 아무 말 없이 저를 안더군요. 그러고는 이랬습니다. 정희야, 내가 평생 갚을게.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정말로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제 형편이 펴지자
시댁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좋게 달라진 게 아니라요. 요구가 늘어난 겁니다. 시어머니 생활비는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이 됐습니다. 정희야, 요즘 물가가 올라서 100만 원으로는 안 되겠더라. 네 가게도 잘 된다며? 시댁 아파트 관리비도 제가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네가 다 하는 거, 내가 은행 갔다 오는 것도 힘들다. 자동이체 걸어놔라. 시어머니 실비보험료도, 노인의 갯돈도,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시누이네 아들, 그러니까 제 조카 학원비까지요. 시누이 은경이는 그때 이혼하고 아들 하나 데리고 시댁에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이러시더군요. 정희야, 우리 은경이가 요새 애 학원비 때문에 걱정이 많다. 지 애비가 양육비를 안 준다잖니. 예. 우리 진우가 머리는 좋은데 학원을 못 보내니 안타깝지 뭐냐. 네가 조카 학원비 좀 대주면 어떻겠니? 어차피 네 조카 아니냐. 신우이가 옆에서 그러더군요. 엄마, 뭐하러 그런 소리를 해. 옳게도 힘들 텐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제 눈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왜 그랬을까요? 그냥 이해했습니다. 한 달 45만 원. 5년을 냈습니다. 2,7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신우이는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딱 한 번 했습니다. 첫 달에요. 그 다음부터는 학원을 하나 더 늘려달라는 말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제가 왜 그러고 살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도 압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도 제가 미련해 보여요. 근데요, 20년을 그렇게 살면 그게 그냥 일상이 됩니다. 매달 25일에 자동이체가 나가는 게 전기요금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 이건 그냥 내야 하는 돈이구나. 안 내면 큰일 나는 돈이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남편한테 미안했습니다. 이상하지요? 제가 벌어서 제가 다 갚았는데 왜 제가 미안했을까요? 근데 남편이 3년 방구석에 있는 동안 그 사람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제가 봤거든요. 그 사람 자존심에 제가 흠집 하나라도 더 내면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댁일로 남편이랑 싸운 적이 거의 없습니다. 싸울 힘도 없었고 싸워서 좋을 것도 없었어요. 우리 엄마한테는 그동안 뭘 해드렸냐고요? 부끄럽지만 거의 없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보내드렸어요. 그것도 남편 모르게 제 개인 통장에서요. 명절에 10만 원 더 얹어드리고요. 엄마는 그 30만 원을 받으실 때마다 전화하셨습니다. 정희야, 엄마 돈 있어. 다음 달부터는 보내지 마. 엄마, 그냥 받아. 아니야. 네가 시댁에 들어가는 게 얼만데. 엄마는 진짜 괜찮아. 우리 엄마는 제가 시댁에 매달 얼마를 보내는지 아셨습니다. 제가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아셨습니다. 엄마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이른이 되도록 시장 좌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엄마가 새벽에 좌판 나가시다가 빙판에 미끄러져서 무릎을 다치셨습니다. 연골이 찢어졌다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요. 저는 병원에서 엄마 무릎 엑스레이를 보다가 의사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무릎이 이건 그냥 미끄러져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아주 오랫동안 쪼그려 앉아서 일하신 분들 무릎이에요. 연골이 거의 없어요. 앞으로는 무거운 거 드시면 안 되고 오래 앉아 계셔도 안 됩니다. 그럼 저희 엄마 이제 시장 못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시면 안 되죠. 이 무릎으로 좌판하시면 몇 년 안에 못 걸으십니다. 그날 병실에서 엄마가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정희야, 엄마 이제 장사 접어야 한대. 응, 접어. 엄마 이제 그만해. 근데 정희야, 엄마 좀 아쉽다.
뭐가? 엄마는 창밖을 보시면서 이러셨습니다. 엄마가 50년을 시장에서 살았거든. 네 아버지 죽고 나서부터니까. 근데 그 50년 동안 엄마가 어디 한 번을 못 가봤어. 제주도도 못 가봤고 비행기도 못 타봤고 옆 자판 순자 엄마는 작년에 딸이랑 일본 갔다 왔대. 온천 갔다 왔다고 사진 보여주는데 엄마가 그거 보고 처음으로 부럽더라. 부끄럽게.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고 병원 복도에 나와서 벽에 기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부럽다는 말을 처음 하셨습니다. 70살에요. 그리고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내년이 우리 엄마 칠순이다. 우리 엄마 칠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비행기를 태워드리자. 그날부터 저는 통장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엄마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매달 30만 원씩 넣었습니다. 가게에서 반찬통 하나 더 팔면 되는 돈이었지만 저한테는 그 통장이 참 소중했습니다. 잔고가 늘어나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좋았어요. 12달이 지나니 360만 원이 모였습니다. 저는 여행사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온천을 알아봤는데 엄마 무릎으로는 계단 많은 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사 직원이 추천해 준 게 베트남 다낭이었습니다. 어머님 연세 있으시면 다낭이 딱이에요. 비행 시간도 5시간이고 리조트에서 쉬시면서 바다 보시면 되고 계단도 별로 없고요. 4박 5일에 2분이면 260만 원 정도 나옵니다. 2분이면요? 어머님 혼자 가시게요? 그럼 심심하실 텐데. 그 말을 듣고 저는 우리 이모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여동생인 순자 이모요. 이모도 평생 시장에서 생선 팔다가 몇 해 전에 접으셨는데 자식이 없어서 혼자 사셨습니다. 우리 엄마랑 이모는 60년을 붙어 지낸 자매였어요. 2분으로 해주세요. 어머니랑 이모님이요. 네, 그럼 260만 원이고요. 여행자 보험이랑 옵션 투어 넣으시면 3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남은 60만 원으로 엄마 여름 옷이랑 캐리어를 샀습니다. 엄마는 캐리어가 없으셨거든요. 평생 여행이란 걸 안 가보셨으니까요. 엄마한테 말씀드리던 날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엄마 칠순 선물이야. 여권 사진 찍으러 가자고 했더니 엄마가 어리둥절해 하시더군요. 여권을 뭐하러 만들어? 엄마, 우리 여행 가. 어디를? 베트남. 다낭이라고 바다 있는 데야. 이모랑 같이 가. 엄마는 한참 동안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정희야, 엄마 안 가. 왜? 돈이 얼만데? 그 돈이면. 엄마.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나 산후조리원 보내주려고 새벽 3시에 나가서 밤 9시까지 나물 파셨잖아. 엄마가 나 예단해 주려고 20년 모은 돈 다 주셨잖아. 엄마가 나 살리려고 전세 빼서 반지하로 들어가셨잖아. 엄마, 나 이거 하게 해줘. 나 이거 못하면 평생 한이 될 것 같아. 우리 엄마는 그날 우셨습니다. 소리 없이요. 그러고는 이러시더군요. 고맙다. 우리 딸. 여러분, 저는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이지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으니까요. 문제는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여권을 만들고 나서 엄마가 캐리어를 끌고 이모네 집에 자랑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모랑 둘이 캐리어 앞에서 사진을 찍으셨어요. 엄마는 그 사진을 우리 가족 단톡방에 올리셨습니다. 우리 딸이 엄마 칠순이라고 비행기 태워준다네. 아이고 늙어서 호강한다. 그 단톡방에는 저랑 남편이랑 서윤이가 있었습니다. 시댁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서윤이가
그 사진을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우리 외할머니 인생 첫 해외여행. 우리 엄마 최고. 시누이 은경이가 서윤이를 인스타 팔로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예, 어머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가게 정리하고 있어요. 왜요, 어머니? 사돈이 외국 나가신다며? 저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을 놓칠 뻔했습니다. 예. 저희 엄마 칠순이라서요. 제가 여행 보내드리려고요. 어디로? 베트남 다낭이요. 수화기 너머에서 한참 아무 소리도 안 났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물으셨어요. 얼마 들었니? 어머니, 그건 왜 물으세요? 얼마 들었냐고 묻잖아. 300만 원 좀 넘게요. 2분 가시는 거라서요. 2분? 사돈이랑 또 누가 가? 저희 이모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웃으시더군요. 헛웃음이었습니다. 이모, 정희야. 네가 이제 사돈댁 이모까지 비행기를 태워드리는 사이가 됐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서 났니? 제가 1년 동안 따로 모았어요. 따로 모아? 네가 무슨 돈으로 따로 모아? 네가 버는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돈인데? 제 가게에서요, 어머니. 그 가게가 누구 덕에 있는 건데? 여러분, 저는 그때 처음으로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아주 조금이요. 어머니, 그 가게는 저희 친정엄마가 전세 빼서 만들어주신 가게예요. 뭐? 저희 엄마가 전세금 5천만 원 빼서 4,500을 져주셨어요. 그걸로 빚 갚고 가게 얻은 거예요. 그 뒤로 5년 동안 저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일했고요. 어머니, 그 가게는 제 가게예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대들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러셨어요. 서정희. 이름을 부르시더군요. 결혼하고 20년 동안 처음이었습니다. 네가 그 가게에서 벌어서 우리 준호한테 밥 먹여주고 우리 준호 옷 사주고 우리 준호 자식 키운 거. 그럼 그게 네 돈이니 우리 준호 돈이니? 어머니, 그게 무슨. 네가 시집을 왔으면 네 몸도 우리 집 거고 네가 버는 것도 우리 집 거야. 그걸 네 친정에 퍼주면 그게 도둑질이지 뭐냐. 어머니, 내가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정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가게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응? 당신 장모님 여행 보내드린다며.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말했잖아. 2달 전에 말했어. 엄마 칠순에 여행 보내드릴 거라고. 당신이 그래, 그러라고 했잖아. 그게 300만 원짜리인 줄은 몰랐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생활비로 나가는 돈이 한 달에 얼만지 알아? 120만 원이야. 거기다 관리비 26만 원, 보험료 14만 원, 갯돈 10만 원, 진우 학원비 45만 원. 다 합치면 215만 원. 한 달에. 그거 20년 냈어. 나는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뜨렸어. 근데 우리 엄마 칠순에 딱 한 번 300만 원 쓰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남편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러더군요. 엄마가 화가 많이 나셨어. 네가 대들었다고. 내가 뭘 대들어. 엄마 성격 알잖아. 그냥 네가 가서 죄송하다고 한마디만 해. 여러분,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저는 늘 죄송했습니다. 국이 멀게서 죄송하고
딸을 낳아서 죄송하고 회사를 다녀서 죄송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죄송했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 칠순에 비행기표 사드린 것까지 죄송해야 하나요? 저는 다음날 시댁에 안 갔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5월 21일 화요일이었습니다. 가게가 유난히 바쁜 날이었어요. 근처 어린이집에서 소풍 도시락 주문이 들어와서 저는 아침부터 김밥을 300줄 말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앞치마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서윤이는 그때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마침 중간고사가 끝나서 외할머니 집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다낭 가기 전에 수영복 사야 한다고 손녀랑 같이 사러 가겠다고 하셔서요. 엄마, 목소리부터 이상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서윤아, 왜 그래? 엄마, 빨리 와. 빨리 와, 엄마. 무슨 일이야, 할머니 어디 아프셔? 엄마, 할머니가. 수화기 너머로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요. 악을 쓰는 소리였습니다. 이 늙은이가. 사돈, 지금 제정신이요? 저는 그 목소리를 알았습니다. 20년 들은 목소리였으니까요. 서윤아, 지금 거기 할머니 두 분 다 계셔? 엄마, 친할머니가 왔어. 갑자기 와서 외할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있어. 엄마 어떡해? 서윤아, 잘 들어. 저는 앞치마를 벗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갈게. 1시간 반이면 가. 근데 서윤아, 너 절대 끼어들지 마. 알았지? 너 다치면 안 돼. 엄마 근데 찍어. 휴대폰 들고 찍어. 소리 나오게. 알았지? 여러분, 제가 왜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본능이었던 것 같아요. 20년 동안 시댁에서 당한 일들이 언제나 증거가 없어서 제 말이 거짓말이 되곤 했거든요.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직원들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여주까지 택시비가 11만 원 나왔습니다. 그 돈이 아깝다는 생각도 안 들더군요. 가는 내내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마당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옆집 할머니, 뒷집 아저씨, 그리고 마을회관에서 나온 이장님까지요. 시골 마을에서 이런 소란이 나면 온 동리가 다 압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우리 엄마가 앉아 계셨습니다. 흙바닥에요. 왼쪽 손목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몸을 잔뜩 웅크린 채로요. 얼굴 한쪽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우리 엄마 그 곱게 빗어넘긴 은발머리가 다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무언가를 쥐고 계셨어요. 여권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여권이요. 만든 지 한 달도 안 된 그 여권을 시어머니가 반으로 접어서 손에 쥐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를 듣고 시어머니가 돌아보셨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왔냐? 잘 왔다. 네가 좀 들어야겠다. 어머니, 저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짓? 내가 무슨 짓을 해? 나는 사돈한테 물어본 것뿐이야. 우리 아들 돈으로 비행기 타는 기분이 어떠시냐고. 어머니, 저는 엄마한테 달려갔습니다. 엄마를 안으니까 엄마 몸이 덜덜 떨리고 있더군요. 엄마 괜찮아? 엄마 어디 다쳤어? 정희야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여러분, 우리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미안하다고요. 맞은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괜히 여행 간다고 해서 엄마 때문에 네가 시댁에서 욕먹고 엄마가 죽어야지
엄마가 죽어야 돼.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하지 마, 제발. 그때 시어머니가 뒤에서 이러시더군요. 아이고, 사돈. 눈물 짜는 것 좀 보소. 죽긴 왜 죽어요. 죽긴 왜 죽어. 그 돈 뱉어내면 되지.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 손목이 부러진 것 같아요. 부러지긴 뭐가 부러져. 늙은이가 지가 넘어져 놓고 넘어진 게 아니라 어머니가 때리셔서 넘어지신 거잖아요. 내가 언제 때렸어. 그때였습니다. 마루 기둥 뒤에서 서윤이가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들고요. 할머니. 서윤아. 할머니 방금 외할머니 때리셨잖아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니. 네가 뭘 봤다고. 저 다 찍었어요. 서윤이가 휴대폰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마당에 소리가 퍼졌습니다. 내 아들 돈 다 뱉어내. 당장? 짝? 아이고. 얘 왜 이래. 야, 사돈. 일어나요. 왜 들어누워. 그 자리에 모여있던 동네 어른들이 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장님이 혀를 차시더군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야, 너 그거 치워. 당장 치워. 시어머니가 서윤이한테 달려들었습니다. 손을 뻗어서 휴대폰을 뺏으려고요. 저는 그 사이를 막았습니다. 어머니, 손대지 마세요. 비켜. 저거 지워야 돼. 어머니. 여러분, 저는 그날 2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애한테 손 떼면 저 진짜 가만 안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멈추셨습니다. 저를 쳐다보시더군요. 그런 눈으로 저를 보신 건 처음이었습니다. 뭐랄까, 처음으로 저를 사람으로 보시는 눈이었어요. 그때 이장님이 나서셨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이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폭행이에요, 폭행. 우리가 다 봤어요. 옆집 할머니도 그러시더군요. 내가 다 봤어. 저 양반이 대문 열고 들어와서 다짜고짜 순덕이 머리채를 잡았어. 순덕이는 물 한 잔 드시라고 손만 내밀었는데 시어머니는 갑자기 태도가 바뀌셨습니다. 아니, 내가 뭐 때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손이 좀 스친 거지. 손목이 부러졌어요, 어머니. 스쳐서 손목이 부러집니까? 그거야 뼈가 약해서 그런 거지. 내가 뭘 어쨌다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엄마가 일어서다가 억하고 신음을 하셨어요. 무릎도 다치셨더군요. 수술한 그 무릎이요. 저는 이장님 차를 얻어 타고 엄마를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가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시어머니는 그 마당에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반으로 접힌 여권을 쥐고서요. 여주에 있는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엄마는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왼쪽 손목 요골 원위부 골절,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부위 타박 및 염자, 얼굴 좌측 타박상, 전치 6주였습니다. 깁스를 하고 나온 엄마 얼굴을 보는데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더군요. 화가 나면 눈물이 안 나온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정희야. 응, 엄마. 엄마 여행 못 가지? 괜찮아. 엄마 안 가도 돼. 안 가도 되는데. 엄마가 깁스한 팔을 내려다보시면서 이러시더군요. 근데 정희야. 엄마 여권이 어디 갔니? 그 사돈 어른이 가져가셨나? 거기 엄마 사진 있는데. 엄마 그 사진 참 잘 나왔는데. 여러분, 저는 그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우리 엄마는 뺨 맞은 것도 손목 부러진 것도 아니고 여권 사진이 아깝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사진관 한 번 안 가본 사람이 처음으로 화장하고 찍은 그 증명사진이요. 저는 응급실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윤이가 옆에 와서 앉더군요. 엄마. 응. 엄마, 나 아빠한테 전화했어. 뭐래? 서윤이가 한참 말을 못하더군요. 그러다 이랬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뜻으로 그러신 건 아닐 거래. 그리고 엄마한테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저는 웃었습니다. 진짜로 웃음이 나왔어요.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저는 그 집에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갑이었어요. 매달 215만 원이 나오는 지갑이요. 그리고 오늘 그 지갑에 어머니가 흙바닥에 나뒹굴었는데 제 남편이 한 말은 일 크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이체 목록을 봤습니다. 최말순 생활비 매월 25일 120만 원, 최말순 실비보험 매월 15일 14만 1,000원. 아파트 관리비 매월 25일 26만 원, 박진우 학원비 매월 10일 45만 원, 최말순 노인의 매월 5일 10만 원. 저는 첫 번째 항목을 눌렀습니다. 자동이체를 해지하시겠습니까? 예. 두 번째. 예. 세 번째. 예. 네 번째. 예. 다섯 번째. 예. 20년이 5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그동안의 거래 내역 전체를 출력 신청했습니다. 20년치 전부요. 상담원이 그러더군요. 고객님, 20년치면 양이 상당히 많은데요. 괜찮습니다. 다 뽑아주세요. 어디에 쓰시려고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계산을 좀 해보려고요. 그날 밤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더군요.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손목 부러지셨어. 전치 6주. 무릎도 다치셨고 얼굴도 부었어. 남편이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엄마가 놀라서 그러신 거야. 엄마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잖아. 저는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남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여보, 응? 당신 어머니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라고 했지? 응? 그럼 원래 어떤 사람인데? 남편이 말을 못하더군요. 내가 시집와서 첫 제사 때 새벽 5시에 갔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하셨어. 5시에 내가 서윤이 낳고 3주째에 제사 갔던 거 기억나? 애 없고 전 부쳤어. 그때 당신은 거실에서 매형이랑 술 마시고 있었지. 당신 사업 망하고 반지하 살 때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럼 니네 친정에 좀 오더라. 사돈은 아직 시장 나가신다며? 그래서 나 진짜로 우리 엄마한테 갔어. 43 먹고 우리 엄마한테 100만 원 빌리러 갔다고.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나는 몰랐어. 당신은 몰랐지. 방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저는 그 말을 하고 나서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도 미안하지 않았어요. 여보, 나 오늘 자동이체 다 끊었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어머니 생활비, 관리비, 보험료, 갯돈, 진우 학원비. 다 끊었어. 정희야, 그건 좀. 그리고 20년치 거래 내역 다 뽑았어. 다음 주 토요일에 어머니 댁에서 가족회의 하자. 당신 누나도 불러. 가족회의? 응. 내가 20년 동안 그 집에 낸 돈이 정확히 얼만지 다 같이 좀 보자고. 정희야, 그러면 일이 커져.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손목이 부러졌어. 일은 이미 커졌어. 당신이 안 보고 있었을 뿐이야.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자동이체를 끊고 나서 사흘 만에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목요일 아침에 왔습니다. 신우이 은경이었습니다. 올케. 예, 형님. 올케. 진우 학원에서 전화 왔는데 이번 달 학원비가 안 들어왔대. 뭐 착오가 있었나 봐. 얼른 좀 넣어줘. 애 창피하잖아. 형님. 응? 착오 아니에요. 제가 끊었어요.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뭐? 제가 해지했습니다. 올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우 학원을 어떡하라고. 형님, 진우는 형님 아들이잖아요. 제가 5년 동안 2,700만 원을 냈어요. 그동안 형님이 저한테 고맙다고 하신 건 첫 달 딱 한 번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형님이 서윤이 인스타 보고 어머니한테 고자질하셨죠? 고자질이라니 사람 말을 그렇게 하니? 나는 그냥 엄마한테 얘기한 것뿐이야. 그 얘기 때문에 저희 엄마 손목이 부러졌어요. 학원비는 형님이 내세요. 저는 이제 남의 자식 학원비 낼 형편이 아닙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그날 저녁에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안 받았습니다. 23번 오더군요. 세 번째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남편한테 전화가 갔습니다. 관리비 미납이라고요. 네 번째는 토요일 보험회사였습니다. 실비보험 자동이체가 안 됐다고요. 그리고 일요일 오후 시어머니가 제 가게로 오셨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손님이 제일 많은 시간이었어요.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뒤에는 신우이도 있었고요. 서정이. 가게 안에 있던 손님 7분이 다 돌아봤습니다. 저희 직원 2분도요. 어머니,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나가서 얘기하시죠. 나가긴 어딜 나가. 내가 여기서 말 못할 게 뭐가 있어. 시어머니가 계산대 앞으로 오시더니 진열대를 손으로 탁 치셨습니다. 반찬통이 흔들렸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미 굶겨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 어머니, 내가 이번 달에 병원도 못 갔어. 약값도 없어. 이게 사람이 할 짓이니. 손님 한 분이 조용히 반찬통을 내려놓고 나가시더군요. 다른 분들도 눈치를 보셨습니다.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고 계산대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나가시면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어머니 댁에서 조용히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하시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하겠습니다. 손님들 앞에서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말해봐라. 네가 뭘 말할 건데.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돈 좀 드린 게 무슨 죄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께서 사흘 전에 저희 친정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70살 되신 저희 친정어머니 뺨을 때리셨어요. 손목이 부러지셨습니다. 전치 6주고요.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뭐야 너 지금 어디서 그런 소릴. 영상 있습니다. 저희 딸이 다 찍었어요. 동네 어른들 5분이 목격하셨고 이장님도 보셨습니다. 진단서도 있고요.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올케, 지금 밖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야. 형님, 저는 신우이를 봤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 집안에서 당한 게 망신이 아니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망신입니까? 제가 매달 215만 원을 20년 동안 냈습니다. 계산해 보셨어요? 저는 해봤습니다. 저는 계산대 밑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제 은행에서 찾아온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A4 용지로 137장이었어요. 5억 1,600만 원입니다. 가게 안에서 누군가 어머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5억 1,600만 원. 이게 제가 20년 동안 어머니 댁에 보낸 돈입니다. 제 통장에서 나간 돈이에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서요. 거짓말. 그게 무슨 5억이야. 한 달에 215만 원. 1년이면 2,580만 원. 20년이면 5억 1,600만 원. 초등학생도 하는 계산입니다. 어머니. 시어머니 입술이 떨리더군요. 그건 우리 준호가 번 돈이지. 어머니. 저는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저희 남편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20년치예요. 어머니, 저희 남편이 15년 전에 회사 그만두고 사업 시작했다가 2년 만에 망한 거 아시죠? 그 뒤로 3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했고요. 그리고 그 뒤 10년은 택배 상하차 하다가 지금은 제 가게 물건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년 동안 번 돈이 총 2억 4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 사업비 갚는데 들어간 게 없어요. 왜냐면 그 빚 1억 4천만 원은 제가 갚았거든요. 반찬 팔아서요. 시어머니가 뒤로 한 발 물러나셨습니다. 어머니가 내 아들 돈이라고 하신 그 돈은요. 저는 종이를 내려놨습니다. 저희 엄마가 전세 빼서 반지하로 들어가시면서 만들어주신 돈입니다. 그리고 제가 5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만든 돈입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가게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가셨습니다. 시누이가 팔짱을 끼고 나가면서 저한테 이러더군요. 올케, 너 진짜 후회할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형님, 저는 20년을 후회하면서 살았어요. 이제 그만 후회하려고요. 토요일 가족회의 날이었습니다. 시댁 아파트 거실에 6명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조카 진우, 남편, 저, 그리고 우리 서윤이요. 서윤이를 데려간 건 저였습니다. 남편이 반대했어요. 애를 왜 데려가? 어른들 얘기하는데. 이 집안일이잖아. 서윤이도 이 집안 사람이야. 그리고 서윤이가 증인이야. 거실 탁자 위에 저는 서류를 올려놨습니다. 137장짜리 거래 내역서요. 시어머니는 소파 끝에 앉아서 저를 안 보셨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여기 온 건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정리하러 온 거예요. 정리? 뭘 정리해? 20년치 계산을요. 저는 첫 장을 넘겼습니다. 20년간 생활비 총 2억 6,400만 원, 관리비 5,200만 원, 보험료 3,380만 원, 갯돈 2,400만 원, 조카 학원비 2,700만 원, 그리고 명절, 생신, 어버이날, 김장 비용 등 현금으로 드린 게 대략 1억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총합 5억 1,600만 원. 시누이가 코웃음을 치더군요. 옳게, 지금 그럼 그 돈 다 내놓으라는 거야? 아니요, 형님. 그럼 저는 그 돈 안 받습니다. 이미 나간 돈이고 제가 좋아서 낸 것도 있으니까요. 그럼 왜 이러는 거야? 그동안 어머니와 형님이 저를 우리 준호 돈 빼먹는 여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누가 누구 돈을 쓰고 살았는지 오늘 한 번만 확인하고 싶어서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요. 제가 은행에서 20년치 내역을 뽑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뭘? 2년 전에 저희 남편 이름으로 대출이 하나 실행됐더군요. 7천만 원이요. 남편이 고개를 확 들었습니다. 뭐? 몰랐어? 여보, 나 대출 받은 적 없어. 무슨 소리야? 2년 전 3월, 은행, 신용대출 7천만 원, 채무자 박준호. 그리고 그 돈이 실행된 당일에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저는 종이를 뒤집었습니다. 박은경 씨 계좌로 6천만 원,
최말순 씨 계좌로 1,000만 원.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신우이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예 고개를 돌리셨어요. 엄마. 남편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내 이름으로 7천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내가 그걸 왜 몰라? 신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그때 내가 카페 차린다고 했잖아. 엄마가 오빠 명의로 잠깐만 빌리자고. 잠깐만? 누나, 그 카페 1년 만에 접었잖아. 그 돈은? 신우이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남편이 손을 부들부들 떨더군요. 엄마, 그 대출 이자 누가 냈어? 시어머니가 조그맣게 말씀하셨습니다. 생활비에서 냈지. 생활비? 네가 매달 보내주는 거에서 좀 떼서. 그 생활비를 누가 보냈는데?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남편이 자기 어머니한테 소리 지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돈 정희가 보낸 거잖아. 정희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콩나물 무쳐서 번 돈이잖아. 그걸로 누나 카페 대출 이자를 갚았다고? 준호야. 엄마, 내 이름으로 사문서를 위조했으면 그건 범죄야. 은행에 내 공인인증서를 어떻게 넣었어? 내 신분증을 어떻게 냈어? 시어머니가 그제야 입을 여셨습니다. 네 신분증은 명절에 네 지갑에서 잠깐 빌렸고 인증서는 진우가 해줬다. 조카 진우가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그때 진우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20년을 참았던 제 남편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아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저를 봤습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내가 진짜 나쁜 놈이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남편이 일어서더니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엄마, 나 오늘부터 엄마 아들 아니야. 준호야. 내가 방구석에 3년 있을 때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며느리가 벌면 되지 그랬어. 그 말이 나를 3년 더 방구석에 있게 했어. 엄마가 나를 망쳤어. 남편은 그 말을 하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함께 여주병원에 갔습니다. 남편은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못 들어가더군요. 그러다 들어가서 우리 엄마 침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아이고 서방 왜 이래? 일어나요. 어머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우리 엄마가 깁스한 손으로 남편 어깨를 두드리시더군요. 괜찮아. 서방이 그런 게 아니잖아. 어머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뭐요? 저희 어머니가 어머님한테 함부로 하시는 거, 정희가 저희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모른 척 했습니다. 제가 편하려고요. 우리 엄마는 한참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이러시더군요. 서방, 예. 우리 정희 앞으로는 좀 아껴줘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고 병실 밖으로 나와서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손목이 부러져서 누워 계시면서 사위한테 딸 좀 아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경찰서에 갔습니다. 폭행, 그리고 주거침입으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서윤이가 찍은 영상 목격자 5명의 진술서, 전치 6주 진단서, 그리고 이장님이 써주신 사실확인서요. 그리고 저는 은행에도 갔습니다. 남편 명의 7천만 원 대출건에 대해서요. 은행 직원이 그러더군요. 이건 명의도용 소지가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그리고 사기죄까지 성립될 수 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처벌받나요? 고소하시면요.
남편은 한참 고민하더니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대출 승계 문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시누이 은경이는 그 소식을 듣고 저한테 전화를 걸어 울면서 빌었습니다. 옳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신고만은 하지 마. 진우가 대학 가야 되는데 걔 엄마가 전과자면 어떡해.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저희 엄마는 손목이 부러졌는데도 저한테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형님은 지금 저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 진우 대학 걱정을 하고 계시네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6월 첫째 주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엄마 반찬을 해서 여주 친정집에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엄마가 깁스한 채로 퇴원하셔서 제가 주말마다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데 우리 엄마 집 앞에 차가 2대 서 있더군요. 한 대는 남편 차였고 한 대는 제가 모르는 차였습니다. 무슨 일이지?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마당에 3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시누이 은경이, 그리고 조카 진우요. 3사람이 나란히 우리 엄마가 넘어졌던 바로 그 흙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우리 엄마가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깁스한 팔을 무릎에 얹으신 채로요. 남편은 마당 한쪽에 서 있었고요. 여보, 남편이 저를 보더니 이러더군요. 내가 모시고 왔어. 뭐? 엄마가 안 오시겠다고 하셔서 내가 그랬어. 안 오시면 나는 이제 엄마 아들 안 한다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습니다. 20년 동안 제 앞에서 한 번도 고개를 숙인 적 없는 분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안 들었습니다. 통쾌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통쾌하더군요. 그냥 허무했습니다. 저 사람이 좀 더 일찍 절했으면 우리 엄마 손목이 안 부러졌을 텐데.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엄마가 입을 여셨습니다. 사돈, 일어나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돈, 그 흙바닥에 무릎 꿇으면 무릎 상해요. 사돈도 나이가 있는데. 사돈, 일어나시라니까요. 우리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그러고는 저를 보시면서 이러셨습니다. 정희야, 부엌에 들어가서 물 좀 떠와라. 그리고 마루에 방석 좀 갖다 놓고. 여러분, 저는 그 순간 화가 났습니다. 우리 엄마한테요. 엄마, 왜 그래? 저 사람들이 엄마한테 뭘 했는지 알아? 안다. 근데 왜 방석을 갖다 줘? 정희야, 우리 엄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엄마가 저 양반 편들자고 이러는 게 아니야. 엄마는 이 마당에서 네 아버지 제사를 35년 지냈어. 네 아버지 죽고 나서 네 10살 때부터. 이 마당은 엄마한테 그런 자리야. 엄마는 이 마당에서 사람이 무릎 꿇고 있는 꼴을 못 봐. 그게 누구든. 저는 부엌에 들어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눈물이 자꾸 나서 부엌 수돗물에 얼굴을 씻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루 끝에 걸터 앉으셨습니다. 우리 엄마 옆에요.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러다 이러시더군요. 사돈, 예,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됐던 것 같아요. 그날 우리 은경이가 사진을 보여주는데 사돈이 캐리어 끌고 웃고 계신 사진이요. 그거 보는데 갑자기 속에서 뭐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마당 흙을 내려다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요, 사돈. 평생 비행기를 못 타봤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영감이 상가 2채 있었다고 내가 늘 그랬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영감이 노름에서 다 날렸어요. 나는 마흔에 과부돼서 시장에서 순대 팔아서 삼남매 키웠어요. 근데 나는 그 얘기를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사돈은 시장에서 나물 파신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게 부끄러워서 못했어요. 우리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셨구나. 우리 준호가 나한테는 전부였어요. 큰아들이니까. 저놈만 잘 되면 내 인생이 보상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준호가 사업 말아먹고 방구석에 3년 있을 때 나는 그걸 인정을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 며느리가 뭘 잘못했겠지.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벌개져 있더군요. 정희야. 예. 나는 네가 잘 될수록 무서웠다. 네가 반찬 팔아서 빚 갚고 가게 늘리고 직원 두고 하니까 우리 준호가 점점 작아 보이는 거야. 그럴수록 내가 너한테 더 모질게 굴었어. 네가 우리 준호를 밟고 올라섰다고 생각하고 싶었거든.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고 20년 동안 이해가 안 갔던 게 딱 한 가지 풀렸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했을까? 왜 며느리 하나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을까? 열등감이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을 며느리에 대한 미움으로 바꿔서 살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간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희야. 근데 어머니, 저희 엄마 손목은 그래도 부러졌습니다. 어머니가 힘들게 사신 건 어머니 인생이고 저희 엄마가 맞은 건 저희 엄마 인생이에요. 그 둘은 상쇄가 안 됩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고소는 취하하지 않겠습니다. 시누이가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옳게.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첫째, 저희 남편 명의 대출 7천만 원은 형님이 채무를 인수하시고 못하시면 차용증 쓰고 매달 상환하십시오. 오늘 여기서 쓰세요. 둘째, 어머니 생활비는 앞으로 6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며느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한테 드리는 법적 부양 수준으로요. 그리고 이건 남편 통장에서 나갑니다. 제 통장이 아니라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셋째, 앞으로 저희 친정 일에는 일절 관여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희 엄마한테 얼마를 쓰든 어디를 모시고 가든 어머니께 허락받지 않겠습니다. 넷째, 재산은 앞으로 어머니와 형님이 지내세요. 저는 손님으로 가겠습니다. 시누이가 발끈했습니다. 옳게, 그건 좀 심하지 않니? 제사를 어떻게 우리가. 형님, 저는 20년 지냈습니다. 형님은 20번 중에 몇 번 하셨나요? 시누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저희 엄마 여권 돌려주세요.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여권을 꺼내셨습니다. 반으로 접혀서 표지가 갈라져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두 손으로 우리 엄마한테 내미셨습니다. 사돈, 미안합니다. 진짜로. 우리 엄마가 그걸 받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접힌 데를 손바닥으로 펴시더군요. 몇 번이나요? 그리고 이러셨습니다. 괜찮아요. 사진은 안 상했네. 여러분, 저는 그날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날 점심때 우리 엄마가 부엌으로 들어가시더군요. 엄마 뭐해? 밥 해야지. 밥은 무슨 밥이야? 먼 길 왔는데 밥은 먹여보내야지. 엄마, 정희야. 엄마가 깁스한 팔을 들어 보이시면서 웃으셨습니다. 엄마 이 손으로는 못하니까 네가 좀 해라. 여러분, 저는 그날 우리 친정집 부엌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 밥을요.
우리 엄마 뺨을 때린 사람 밥을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를 썰고 밥을 펐습니다. 손이 자꾸 떨려서 계란말이가 다 부서지더군요. 그리고 마루에 상을 폈습니다. 그 상에 우리 엄마, 시어머니, 신우이, 진우, 남편, 서윤이, 그리고 제가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났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뜨시더니 갑자기 우셨습니다. 소리 없이요. 숟가락을 든 채로 밥그릇 위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요. 어머니, 미안하다. 정희야, 내가 네 밥을 20년 얻어먹었는데, 내가 네 밥을 20년을 얻어먹었는데, 내가 한 번을 맛있다는 소리를 안 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고 젓가락을 놨습니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저는 그 집에서 밥을 200번은 넘게 차렸습니다. 제사 20번, 명절 40번, 생신 20번, 그 외에 수도 없이요. 그리고 한 번도 맛있다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저는 돈이 아까웠던 게 아니에요. 5억 1,600만 원이 아까워서 이러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가 듣고 싶었던 겁니다. 고생했다. 맛있다. 고맙다. 딱 그 세 마디요. 그 뒤의 일들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초범이고 고령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일부 이뤄졌다는 점이 참작됐다고 하더군요. 저는 합의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건 하나를 걸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친정에 오실 때는 반드시 저를 통해서 연락하고 오실 것. 신우이 은경이는 차용증을 썼습니다. 6천만 원을 1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갚기로요. 지금 1년이 넘었는데 8번 넣고 5번 밀렸습니다. 뭐 예상은 했습니다.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이건 제가 좀 놀란 부분인데요. 그 사람이 그 뒤로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저보다 30분 먼저 일어나서 가게에 나가 있더군요. 무거운 통은 다 자기가 나릅니다. 어느 날 밤에 그러더라고요. 정희야, 나 요새 자꾸 그 생각이 나. 무슨 생각? 당신이 반지하에서 새벽 4시에 나갈 때 나는 이불 속에서 자는 척했어. 자는 척하면서 다 들었어. 당신이 현관에서 신발 신는 소리, 문 조용히 닫는 소리. 나 깰까봐 조용히 닫더라. 그 소리를 3년을 들었어. 근데 한 번을 못 일어났어. 미안해서. 저는 그날 남편 손을 잡고 잤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 저희 집에 잘 안 오십니다. 오시면 꼭 전화를 먼저 하시고요. 지난 설에는 저희가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고 계시더군요. 저는 놀라서 그랬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됐다. 너 앉아 있어. 내가 50년 순대 팔던 손이다. 나물 못 묻힐까봐. 그날 시어머니가 묻힌 시금치 나물은 솔직히 좀 짰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다 먹었습니다. 우리 엄마 여행 말인데요. 5월에 못 갔습니다. 깁스 때문에요. 여행사에 취소 수수료로 40만 원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2명이 아니라 4명이었어요. 우리 엄마, 순자 이모, 그리고 저와 우리 딸 서윤이요. 제가 가게를 닷새 닫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요. 문에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저희 어머니 칠순 여행을 다녀오겠습니다. 열이틀에 돌아옵니다. 죄송합니다. 돌아와 보니 문 앞에 손님들이 붙여놓고 간 쪽지가 10대장 있더군요. 사장님 잘 다녀오세요. 어머니 칠순 축하드려요. 우리 엄마 생각나네요.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저는 그 쪽지들을 지금도 가게 벽에 붙여놨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던 날 우리 엄마는 탑승 게이트 앞에서 30분 동안 창밖 비행기만 보셨습니다. 엄마 뭐 봐. 저게 진짜 뜨나 싶어서. 뜨지 그럼. 저 큰 게 어떻게 뜨니? 비행기가 이륙할 때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얼마나 세게 잡으셨는지 제 손에 자국이 났어요.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 엄마가 창밖을 보시면서 이러시더군요. 정희야. 응? 엄마가 살면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건 처음이다. 엄마는 평생 밑에서 위만 보고 살았거든. 여러분, 저는 그때 비행기 안에서 안 우는 척하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낭에서 우리 엄마는 매일 바다에 발을 담그셨습니다. 파도가 발목을 스칠 때마다 애처럼 웃으셨어요. 셋째 날 저녁에 리조트 야외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정희야, 엄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엄마, 무슨 소리야? 아니, 진짜로. 엄마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그러시더니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갈라진 손으로요. 정희야, 엄마가 미안한 게 하나 있어. 뭐가? 엄마가 니를 좋은 데로 못 보내서. 엄마가 돈이 있었으면 네가 그 집에서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저는 그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그 집에서 20년 살면서 하나 배웠어. 뭘?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마나 큰 건지. 엄마, 세상에 나한테 전세 빼서 돈 주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 나 그거 알아서 20년 버텼어. 우리 엄마가 우셨습니다. 리조트 식당 한가운데서 외국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엉엉 우셨어요. 옆에서 서윤이가 그러더군요. 할머니 왜 울어? 사진 찍어야지. 그날 찍은 사진이 저희 집 거실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엄마, 이모, 저, 서윤이. 네 여자가 바다 앞에 서 있는 사진이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요즘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가게에 나갑니다. 그건 안 변했어요. 근데 변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매달 25일이 무섭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저한테 25일은 사형선고 같은 날이었어요. 통장에서 215만 원이 빠져나가는 날이요. 그날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금 25일에는요, 우리 엄마 통장으로 50만 원이 들어갑니다. 엄마는 여전히 전화하십니다. 정희야, 엄마 돈 있어. 보내지 마. 엄마, 그냥 받아. 아니야, 진짜 있어. 이 대화를 저희는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끝내면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 참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20년 동안 참는 게 가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제가 참을수록 우리 집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어른이 못 됐고, 시어머니는 브레이크가 없어졌고, 우리 엄마는 딸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정말로 가정을 지키는 건 선을 긋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된다고요. 그 선을 안 그으면요, 여러분. 그 선은 결국 여러분 부모님이 대신 그으십니다. 뺨을 맞으면서요. 둘째, 며느리도 누군가의 귀한 딸입니다. 이 말 참 흔한 말이지요. 근데 저는 우리 엄마가 흙바닥에 앉아 계신 걸 보고 나서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저는 우리 준호 마누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한테 저는 50년 좌판에서 번 돈으로 키운 하나뿐인 딸이었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며느리를 두신 분이 계시다면요. 그 아이도 어느 집에서는
부모가 전세를 빼서라도 지키고 싶은 딸입니다. 셋째, 돈은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시어머니는 5억 1,60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랑받는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엄마는 저한테 5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딱 한 번이요. 근데 저는 그 5천만 원 때문에 20년을 버텼습니다. 돈은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돈에 마음이 실려야 돈이 되는 거예요. 마음 없이 받아가는 돈은 아무리 많아도 결국 원망만 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아리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전화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친정어머니든 시어머니든 아니면 오랫동안 못 뵌 어머니든요. 밥 드셨어요? 이 한마디가 어쩌면 그분에게는 비행기표보다 클지도 모릅니다. 우리 엄마는 지금 72이십니다. 무릎이 안 좋으셔서 이제 멀리는 못 가세요. 그래도 저는 매년 봄마다 엄마를 모시고 어딘가에 갑니다. 작년에는 남해에 갔고 올해는 강릉에 갔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정희야, 엄마 나중에 죽으면 네가 엄마 데리고 다닌 데들 다시 한번 가봐라.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니, 그러라고. 엄마가 거기다 있을 거야.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고맙다는 말을 언제 들으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고맙습니다라고 언제 말씀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시댁 이야기도 좋고 친정 이야기도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얼굴이 있으시다면 그 이야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처럼 지금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참는 게 효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여러분을 낳아주신 그분이 제일 먼저 무너집니다. 오늘도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사연도 더 정성껏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으신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사연 우체국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